안녕하세요. 48살 이정민입니다. 우리 딸 통장에서 돈이 새어나가는 걸 보고 한순간에 숨이 막혀버린 엄마예요. 그날도 별다른 일 없는 평범한 저녁이었어요. 남편이 회사에서 돌아와 넥타이를 느슨하게 풀고 손에 들고 있던 노란 은행 통장을 식탁 위에 탁 내려놓았습니다. 그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어요. 정민 씨, 이거 좀 봐요. 남편 목소리가 낮은데도 묵직하게 들렸습니다. 저는 싱크대에서 마른 수건을 개다가 손에 쥔 채로 돌아섰어요. 통장 겉표지에 박소연 적금이라는 글자가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딸 이름이에요. 저는 괜히 웃으며 말을 건넸습니다. 아, 소연이 적금 찾으러 갔다 왔어요? 이자 얼마나 붙었대요? 남편은 웃지 않았습니다. 통장을 펼쳐 손가락으로 몇 줄을 짚었습니다. 이자야 뭐 그렇다 치고 이건 뭐예요? 여기 몇 달 사이에 빠져나간 돈. 매달 비슷한 금액이 계속 나가 있네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느낌이었어요. 통장에 찍힌 날짜와 금액이 제 눈앞에 확 들어왔습니다. 제가 기억하고 있는 바로 그날들이었거든요. 마트 가던 날, 병원 다녀오던 날, 집에서 혼자 휴대폰을 붙들고 망설이던 그 밤들까지 전부 떠올랐습니다. 은행 시스템이 잘못된 거 아닐까요? 요즘 이상한 일 많다던데요. 저는 최대한 태연한 척 말을 꺼냈습니다. 목소리가 떨리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속으로 빌면서요. 남편은 제 얼굴을 뚫어지게 보다가 다시 통장으로 시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내일 은행에 직접 가보려고요. 우리끼리만 보고 넘길 일이 아닌 것 같아서요. 그 말에 저는 괜히 웃으며 맞장구 쳤습니다. 그럼요, 확인해야죠. 혹시 잘못된 거래면 돌려받아야죠. 입에서는 그런 말이 나왔는데 손가락 끝이 하얗게 질릴 만큼 수건을 움켜쥐고 있는 제 자신을 느꼈습니다. 마른 수건이 아니라 제가 들킨 비밀을 쥐고 있는 것 같았어요. 딸 소연이는 방에서 나오다가 분위기가 이상한 걸 느꼈는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엄마, 아빠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아니야, 은행에서 뭐가 좀 잘못 찍힌 것 같대. 내일 정리하면 돼. 저는 최대한 가볍게 대답했습니다. 딸아이 눈동자가 제 얼굴을 한참 훑고 지나갔습니다. 아이는 아무 말 없이 다시 방으로 들어갔지만 문이 닫히는 소리가 유난히 쓸쓸하게 들렸어요. 남편이 씻으러 들어가고 거실에는 TV 소리만 어색하게 흘러나왔습니다. 저는 식탁에 혼자 앉아 통장을 펼쳐들었어요. 숫자들이 줄을 지어 서 있는데 그게 모두 저를 향한 증거 같았습니다. 몇 월 며칠, 얼마, 그리고 낯익은 계좌번호. 제가 밤마다 손가락을 덜덜 떨면서도 결국엔 눌러버렸던 이체 버튼의 흔적이 그대로 남아 있었어요. 한 번만 딱 한 번만 돕고 말자.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한 번이 두 번이 되고 두 번이 세 번이 되었습니다. 오늘이 마지막이라고 다짐하면서도 다음 달이 되면 또 같은 자리에서 휴대폰을 들고 서 있는 제 모습을 보게 됐어요. 식탁 위 전등 불빛이 통장 위에 동그랗게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그 안에 갇힌 숫자들을 한 줄 한 줄 짚어보다가 결국 통장을 덮고 말았습니다. 숨이 막혀서였어요. 괜찮아. 내일 은행 가면 남편도 시스템 오류라고 믿겠지. 스스로에게 그렇게 말해보았지만 제 마음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이건 은행 실수가 아니고 제 실수라고요. 아니, 실수라기보다 제가 선택한 일이었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집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남편 코 고는 소리, 딸아이 방에서 새어나오는 아주 작은 음악 소리만 들렸습니다. 저는 불이 꺼진 거실에 혼자 앉아 있다가 결국 부엌으로 가 가스레인지 위 불을 켰어요. 주전자에 물을 올려두고도 멍하니 서 있기만 했습니다. 끓는 물이 넘칠 듯 부글부글 소리를 내는데도 저는 손을 뻗지 못했어요. 머릿속에는 통장에 찍힌 이름 하나만 계속 맴돌았습니다. 김하늘.
그 이름을 보는 순간 오래전에 제 품을 떠나 울던 작은 아이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날 밤 저는 끝내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주방 창문 너머 어둠을 보며 서 있다가 새벽이 다 되어서야 겨우 불을 끄고 거실 소파에 몸을 눕혔습니다. 눈을 감아도 통장에 찍힌 숫자들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마음 한켠에서는 작은 목소리가 계속 속삭였어요. 이제 곧 다 들키게 되겠죠. 다음 날 아침, 저는 밤새 한숨만 쉬고 일어났습니다. 얼굴이 부은 채로 거울을 보니 스스로도 낯설었어요. 남편은 평소처럼 정장을 입고 나갈 준비를 하다가 말했습니다. 오늘 은행 먼저 들를 거예요. 일 끝나고 또 가기 귀찮으니까요. 저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래도 애써 태어난 척 대답했습니다. 그래요, 잘 됐네요. 오류면 바로 잡히겠죠, 뭐. 말은 그렇게 했지만 손에 쥔 머그잔이 덜덜 떨렸습니다. 따뜻한 커피가 잔 가장자리까지 출렁였어요. 남편은 제 손을 힐끗 보더니 아무 말 없이 신발을 신었습니다.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평소보다 훨씬 크게 들렸습니다. 남편이 나간 뒤 저는 부엌 의자에 털썩 앉았습니다. 시계 초침 소리만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혹시나 은행에서 내역을 제대로 안 보여주면 어쩌지 하는 엉뚱한 기대까지 하게 됐어요. 하지만 마음 한쪽에서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는 걸요. 점심 무렵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남편이었습니다. 정민 씨, 은행 다녀왔어요. 짧은 한마디에 속이 싸해졌습니다. 저는 최대한 평온하게 물었습니다. 그래요? 뭐래요? 기계 오류라던가. 남편 목소리가 조금 낮아졌습니다. 오류 아니래요. 우리 쪽에서 이체한 거래래요. 같은 계좌로 여러 번. 계좌번호 끝자리 집에 가서 보여줄게요. 통화가 끝나고도 한동안 휴대폰을 내려놓지 못했습니다. 손안이 땀으로 축축해졌어요. 저는 괜히 주방을 치우고 세탁기를 돌리고 쓰레기 봉투를 묶었습니다. 몸을 계속 움직이고 있어야 머릿속이 덜 복잡해질 것 같았습니다. 그래도 자꾸만 같은 계좌로 여러 번이라는 말이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남편이 퇴근하고 돌아온 시간은 저녁 식사 준비를 막 끝냈을 때였습니다. 그는 말없이 양복 상의를 벗어 의자에 걸고 서류 봉투를 하나 꺼내 식탁 위에 올렸습니다. 은행에서 거래 내역 출력해줬어요. 저는 손에 들고 있던 젓가락을 접시 옆에 내려놓고 봉투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A사 용지 몇 장이 가지런히 들어있었습니다. 남편은 첫 장을 꺼내 손가락으로 줄을 짚었습니다. 여기, 그리고 여기. 다 같은 계좌예요. 몇 달에 걸쳐 조금씩 나가 있네요. 종이 위에 찍힌 숫자들이 제 눈앞을 흐릿하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일부러 웃는 얼굴을 지어 보이며 말했습니다. 혹시 내가 예전에 어디 자동이체 걸어둔 건가 기억이 잘 안 나네. 남편은 이번에는 아예 제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래요? 그럼 더 이상하네요. 수취인 명의까지 다 확인했거든요. 그는 서류를 뒤집어 다른 장을 꺼냈습니다. 굵은 글씨로 인쇄된 이름 하나가 시야에 들어왔습니다. 김하늘. 그 순간 숨이 턱 막혔습니다. 눈이 그 이름에서 떨어지지 않았어요. 종이 위에 새까맣게 박힌 두 글자, 세 글자가 그대로 제 과거를 끌어올리는 것 같았습니다. 남편 목소리가 멀게 들렸습니다. 정민 씨, 이 사람 모르는 사람이에요? 저는 입술 안쪽을 세게 깨물었습니다.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어요. 고개만 아주 조금 끄덕이려다가 결국 멈췄습니다. 거짓말을 하면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버릴 것 같았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 사이에 냄비에서 찌개 끓는 소리가 보글보글 들렸습니다. 평소 같으면 식탁으로 가족을 부르는 소리였지만 지금은 그 소리마저 불길하게 느껴졌습니다. 내가 은행에서 이것저것 물어봤어요. 오래된 계좌가 아니래요.
몇 년 전부터 들어온 돈이 조금씩 늘어나다가 최근 몇 달 사이에 유난히 잦아졌대요. 보내는 사람 이름은 당신이었어요. 남편 말끝이 조금 떨렸습니다. 저는 겨우 목소리를 짜냈습니다. 그냥 좀 도와주는 애가 있어요. 힘든 사정이 있어서요. 제 말에 남편 눈이 가늘게 떨렸습니다. 그래요. 도와주는 건 좋죠. 근데 왜 하필 소연이 통장에서 나갔냐는 거예요. 우리 딸 적금, 그거 건드린 건 가족끼리 할 일이 아니죠. 그 말을 듣는 순간 숨이 멎은 것 같았습니다. 남편이 처음으로 우리 딸이라는 말을 그렇게 무겁게 내뱉는 걸 들었어요. 죄책감이 가슴을 세게 눌렀습니다. 그때 방에서 나오던 소연이가 우리를 바라봤습니다. 엄마, 아빠 또 통장 얘기해. 나 때문에 그래. 딸아이 얼굴에는 불안이 묻어 있었어요. 저는 급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내 잘못은 하나도 없어. 그냥 엄마가 정리를 잘못해서 그렇지. 남편은 한숨을 길게 내쉬며 말했습니다. 밥이나 먼저 먹어요. 얘기는 나중에 합시다. 우리는 세 사람 모두 식탁에 앉았지만 밥맛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숟가락 부딪히는 소리만 어색하게 났습니다. 저는 눈을 들면 남편이 보이고 고개를 돌리면 딸이 보일까봐 계속 그릇만 내려다봤어요. 그날 밤 남편이 불을 끄고 먼저 침실에 들어갔을 때 저는 혼자 거실에 남았습니다. 서류 봉투에서 다시 거래 내역을 꺼내 통장 번호와 이름을 바라봤습니다. 김하늘. 그 이름이 제 가슴을 계속 찔렀습니다. 이제 정말 더 숨을 곳이 없겠죠. 그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종이를 접어 봉투에 다시 넣고 조용히 불을 껐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그 이름은 또렷하게 떠 있는 것 같았어요. 혼자 방에 앉아 거래 내역을 들여다보고 있으니 머릿속이 저절로 20살 시절로 돌아가더라고요. 그때 저는 세상 물정 하나도 모르는 어린 아가씨였습니다. 직장 선배였던 사람을 좋아하게 됐고 반대도 많았지만 결국 결혼을 했습니다. 그게 제 인생에서 첫 번째 큰 선택이었어요. 결혼 초에는 잠깐 행복했습니다. 값싼 전셋집이었지만 둘이 같이 라면 끓여 먹으며 웃던 날도 있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남편은 술집 가는 일이 잦아졌고 카드 대금이 밀리기 시작했습니다. 집 전화로 빚독촉 전화가 수시로 걸려왔습니다. 전 시어머니는 제 탓을 했어요. 여자가 살림을 못하니까 집이 이 모양이지. 그 와중에 제가 아이를 가졌습니다. 배가 조금씩 불러오던 그때만 해도 아이가 태어나면 남편도 달라지겠지 하고 믿었습니다. 아이를 품에 안았던 첫날, 작은 눈망울이 저를 올려다보는데 눈물이 절로 났어요. 그래, 너 하나만 잘 키우면 된다. 엄마가 지켜줄게. 그때는 정말 그렇게 믿었어요. 하지만 현실은 제 마음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더 깊게 도박에 빠졌습니다. 월급날이면 집에 들어오지 않는 날이 많아졌고 전 시댁에서는 애는 우리가 볼 테니 너라도 나가서 돈 벌어 와라라며 저를 몰아붙였습니다. 어느 날 밤이었어요. 남편이 술에 취해 들어와 소리치기 시작했습니다. 돈 이야기가 나왔고 저는 더는 참지 못하고 울면서 말했어요. 제발 하늘이 앞에서 이런 얘기 좀 하지 말아요. 애가 다 듣는다니까요. 그러자 남편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럼 애를 데리고 나가든가. 너 혼자 벌어서 한번 키워봐. 그때 전 시어머니가 방에서 나와 문을 쾅 닫더니 말했습니다. 애는 두고 나가. 내가 뭘 어떻게 키울 건데. 우유값은 있냐? 기저귀 값은? 애는 우리 집 손주야. 저는 거실 한가운데 서서 울고 있는 아기를 품에 안았습니다. 그런데 모두가 제게 등을 돌리고 서 있는 그 모습이 너무 두려웠어요. 아무도 제 편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국 저는 겁이 나서 아기를 이불 위에 조심스럽게 내려놓고 말았습니다. 하늘아, 엄마가 나중에 꼭 데리러 올게.
그 말을 남기고 문을 나섰을 때 제 다리는 돌덩이처럼 무거웠습니다. 골목 끝까지 걸어가다가 몇 번이나 뒤돌아봤는지 몰라요. 그래도 결국 저는 그 집으로 다시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날이었습니다. 제가 제 아이를 버리고 나온 날이요. 그 뒤로 저는 하늘이 이름을 입 밖에 내지 않았습니다. 부모님 집에 들어가 살면서 그런 일은 없었다고 마음속에서 지워버리려고 했어요. 남에게 말할 수도 없었습니다. 아이를 두고 혼자 나온 여자라는 낙인이 찍힐까봐 무서웠습니다. 시간이 지나 지금의 남편을 만나고 다시 결혼을 하고 우리 딸 소연이가 태어났습니다. 저는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번에는 절대 아이를 놓치지 말자. 어떤 일이 있어도 이 아이 곁을 지키자. 그래서인지 소연이를 키우면서 저는 더 집착하듯 매달렸습니다. 학교 준비물 하나도 빠뜨리지 않으려고 달력에 빽빽이 적어두고 학원비도 밀리지 않게 꼼꼼히 챙겼어요. 그러던 몇 년 전 예상치 못한 문자가 하나 왔습니다. 발신인은 전 시누이였습니다. 오랫동안 연락이 끊겼던 사람이었어요. 떨리는 손으로 문자를 열어보니 짧은 문장이 쓰여 있었습니다. 하늘이 대학 붙었어. 내가 엄마라는 건 말 안 했어. 그래도 알고는 있어야 할 것 같아서. 그 문장을 읽는 순간 숨이 턱 막혔습니다. 대학에 붙었다는 말이 너무 기뻐서 동시에 너무 슬펐습니다. 제가 없는 자리에서도 하늘이는 잘하고 공부하고 자기 길을 찾아가고 있었던 거죠. 저는 침대에 앉아 그 문자를 수십 번이나 다시 읽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하늘이 생각이 머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밥을 하다가도 길을 걷다가도 소연이가 웃는 얼굴을 볼 때에도 겹쳐 보이는 또 다른 아이 얼굴이 있었어요. 등록금은 누가 내줬을까? 생활비는? 혹시 아르바이트만 하며 버티는 건 아닐까? 제가 처음 하늘이 계좌로 돈을 보낸 날도 그렇게 시작됐습니다. 전 시누이가 보내준 계좌번호를 휴대폰에 입력하면서 손가락이 바들바들 떨렸어요. 조금만 보내자. 나도 사정이 있으니까. 스스로에게 그렇게 말하면서도 이게 어떤 시작인지 어렴풋이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한 번, 두 번 돈을 보내다 보니 제 통장은 금방 비어갔습니다. 그때 제 눈에 들어온 게 바로 우리 딸 소연이 통장이었어요. 남편과 제가 함께 모으던 적금이죠. 저는 스스로에게 또 변명을 했습니다. 잠깐만 빌리는 거야. 나중에 내가 다시 채워 넣으면 되잖아. 하지만 지금 이렇게 거래 내역을 마주한 이 순간, 그게 단순한 빌림이 아니었다는 걸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한 아이를 지키려다 또 다른 아이의 몫을 건드린 엄마가 되었어요. 서류 위에 찍힌 김하늘이라는 이름을 손가락으로 천천히 짚어보며 저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하늘아, 엄마가 또 한 번 너 때문에 큰 죄를 짓고 있네. 하지만 그 말 속에는 소연이에 대한 미안함도 함께 들어 있었습니다. 두 아이 모두에게 똑같이 미안한 마음이었습니다. 마음 한쪽에서는 작은 목소리가 계속 쏘아붙였어요. 애초에 그 집 문을 나서지 말았어야지. 그날 그 아이 손을 놓지 말았어야지. 그렇다고 이제 와서 시간을 되돌릴 수는 없었어요. 제가 할 수 있는 건 늦었지만 진실을 마주보고 잘못을 인정하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또 이렇게나 어려운 일인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은행에서 거래 내역을 보고 온 남편은 그날 이후로 말수가 더 줄어들었습니다. 예전에도 과묵한 편이었지만 요즘은 저를 볼 때마다 잠깐 멈칫하는 눈빛이 느껴졌어요. 마치 저를 다시 처음부터 알아보려는 사람 같았습니다. 저는 평소처럼 집안일을 했습니다. 빨래를 널고 반찬을 만들고 장을 보러 다녔어요. 겉으로는 아무 일 없는 척했지만 머릿속은 늘 복잡했습니다. 밥을 하다가도 설거지를 하다가도 이제는 어떻게 해야 하나 하는 생각뿐이었어요.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남편이 퇴근해 와서 아무 말 없이 소파에 앉더니 TV도 켜지 않은 채 리모컨만 만지작거렸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물 한 잔을 내밀었습니다. 오늘 회사 일 힘들었어요? 남편은 물을 한 모금 마시고 눈을 감았다가 천천히 떴습니다. 회사 일은 다 거기서 거기죠. 집안일이 더 신경 쓰이네요. 그 말에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라 입술만 달싹였어요. 그러자 남편이 제 쪽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정민 씨, 나한테 말 못하는 사정이 있어요? 그 계좌, 그 아이 도와줘야 할 이유가 뭐예요? 순간 하늘이 울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소연이가 갓난아기였을 때 품에 안고 불 꺼진 방을 왔다 갔다 하던 제 모습도 같이 떠올랐어요. 두 아이의 얼굴이 겹쳐서 눈앞에서 맴돌았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이고 말했습니다. 지금은 아직 말할 준비가 안 된 것 같아요. 조금만 시간 좀 줘요. 남편은 한숨을 길게 쉬었습니다. 시간이 필요한 건 이해해요. 근데 한 가지는 알아야 해요. 우리 딸 통장에서 돈이 나간 건 단순한 문제가 아니에요. 그건 소연이 인생을 건드린 거예요. 이건 나 혼자만 속상한 일이 아니죠. 그 말이 뼈에 박히는 것처럼 아팠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손에 쥔 앞치마 자락만 꼬았습니다. 잠시 뒤 소연이가 방에서 나와 냉장고를 열며 말했습니다. 엄마, 오늘 반찬 뭐예요? 배고파 죽겠네. 평소처럼 어리광 섞인 목소리였지만 저는 그 말조차 마음이 아팠습니다. 제가 건드린 건 통장 잔고가 아니라 이 아이의 믿음이라는 생각이 들어서였어요. 식탁에 둘러앉아 밥을 먹는데 남편이 일부러 밝은 목소리로 말을 꺼냈습니다. 소연아, 학교는 할 만해? 과제 많지? 응, 뭐 그렇죠 뭐. 아, 그리고 아빠. 나 내일 동기들이랑 약속 있어서 저녁 먹고 들어올 거예요. 딸은 아무렇지 않게 이야기했지만 저는 속으로 숫자를 세고 있었습니다. 교통비, 밥값, 교재비 이 아이도 돈 쓸 일이 많지 하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떠올랐어요. 그 순간 며칠 전 하늘이 소식을 전해준 전 시누이의 짧은 연락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요즘 등록금이 많이 올랐지. 하늘이가 알바를 2개나 하네. 그 문장을 읽고 마음이 철렁했던 기억이 되살아났어요. 밥을 먹고 설거지를 하는데 소연이가 뒤에서 조용히 물었습니다. 엄마, 우리 집 진짜 괜찮은 거 맞아요? 왜 그런 말을 해? 제가 되묻자 아이는 머리를 극적이며 웃었습니다. 그냥 요즘 아빠 표정이랑 엄마 얼굴 보니까 나 모르고 있는 일 있나 해서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속이 뜨끔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어요. 소연아, 내 잘못은 하나도 없어. 설령 집안에 무슨 일이 있다 해도 그건 어른이 해결할 일이야. 너는 내 공부만 신경 쓰면 돼요. 입으로는 그렇게 말했지만 제 마음은 더 무거워졌습니다. 저는 싱크대에 서서 그릇을 헹구다가 문득 손을 멈췄어요. 물 위로 비친 제 얼굴이 너무 낯설었습니다. 나는 지금 어떤 엄마일까? 그 질문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소연이에게는 든든한 엄마이고 싶고 하늘이에게는 늦었지만 한 번쯤은 찾아와 주는 엄마이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 욕심이 결국 두 아이 모두에게 상처를 주고 있었던 거죠. 설거지를 마치고 거실로 나가니 남편이 서랍에서 뭔가를 꺼내고 있었습니다. 통장과 도장을 한데 모아 작은 지퍼백에 넣더니 제게 말했습니다. 당분간 소연이 통장은 내가 관리할게요. 정민 씨, 이건 서로를 위해서예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 말을 받아들였습니다. 억울하다는 생각보다 그럴만하다는 생각이 먼저 들었어요. 제 행동이 만든 결과라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요. 남편이 방으로 들어간 뒤 저는 소파에 혼자 앉았습니다. TV도 켜지지 않은 거실에 냉장고 돌아가는 소리만 윙윙 들렸어요. 두 손을 무릎 위에 포개고 앉아 있으니 마음이 허전했습니다. 소연이 통장에서 손을 뗀다고 해서 이 일이 끝나는 건 아니죠. 속으로 그렇게 중얼거렸습니다.
이제는 선택을 해야 할 시간이 온 것 같았습니다. 계속 숨기고 살 것인지 아니면 상처가 나더라도 진실을 말할 것인지요. 한 아이를 위해 저지른 일이 또 다른 아이의 마음을 찢어놓기 전에요. 조용한 거실 공기를 가르며 오래전 제 목소리가 귓가에서 다시 들려왔습니다. 하늘아, 엄마가 나중에 꼭 데리러 올게. 그 약속을 어긴 채 살아왔던 세월이 한꺼번에 무거운 돌덩이처럼 가슴 위로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 쥐고 아무 소리 없이 한참을 울었습니다. 며칠이 지나도 집 안 공기는 가라앉지를 않았습니다. 남편은 최소한의 말만 했고 소연이는 눈치를 보면서도 일부러 더 밝게 굴려고 애쓰는 게 느껴졌어요. 저는 하루에도 몇 번씩 서랍 속 거래 내역을 꺼냈다가 다시 넣었습니다. 종이만 만져도 가슴이 쿵 내려앉았어요. 그날도 평범한 오후였어요. 남편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오늘 조금 늦어요. 중요한 일 좀 보고 갈게요. 짧은 문장이었지만 저는 그 의미를 알 것 같았습니다. 은행이든 다른 곳이든 분명 제 과거와 연결된 어딘가를 들렀겠죠. 해가 질 무렵이 되자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남편이 들어왔는데 손에 또 서류 봉투가 들려 있었어요. 그의 얼굴은 무표정했지만 어딘가 단단히 굳어 있었습니다. 소연이는 방에서 공부해요. 제가 조심스레 대답하자 남편이 말했습니다. 그럼 잠깐 나오지 말라고 해줘요. 우리 얘기 좀 해야겠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무릎이 살짝 힘이 풀렸습니다. 그래도 저는 침착한 척 소연이 방문을 두드렸어요. 소연아, 엄마랑 아빠 얘기 좀 할게. 방에서 음악 조금만 크게 틀고 있어. 응, 알겠어요. 딸아이는 대수롭지 않게 대답했지만 분명히 뭔가 이상하다는 걸 느꼈을 거예요. 눈빛에 불안이 스쳤으니까요. 거실로 돌아오니 남편이 식탁에 봉투를 올려놓고 있었습니다. 이거 오늘 떼온 서류예요. 그는 조심스럽게 서류를 꺼내 펼쳤습니다. 법원 도장과 구청 도장이 찍힌 종이들, 오래된 혼인관계 증명서와 이혼 서류, 그리고 가족관계 증명서가 한 장 더 있었어요. 거기에는 제 이름과 전 남편 이름, 그리고 자녀 칸에 선명하게 적힌 이름이 있었습니다. 자녀 김하늘. 제 숨소리가 스스로에게도 들릴 만큼 거칠어졌어요. 남편은 낮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이제 나한테 말해줄 수 있어요? 이 아이는 누구예요? 왜 우리 딸 이름으로 모아둔 돈이 이 아이에게 가야 했는지. 순간 머릿속이 새하얘졌습니다. 그동안 마음속에서만 맴돌던 이름이 눈앞 종이에 박혀 있으니 더 이상 피할 곳이 없었어요. 저는 의자 끝에 앉아 손을 꼭 모았습니다. 그 애는 제 아들이에요. 입에서 그 말이 나오는 순간 몸이 떨렸습니다. 평생 숨기고 눌러두었던 말이었거든요. 제가 20살에 낳은 아이예요. 첫 번째 결혼 때 그 집에 두고 나온 아이입니다. 남편 눈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그럼 소연이한테 오빠가 있다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인 채 겨우 대답했습니다. 머리가 뜨거워졌다 차가워졌다를 반복하는 것 같았어요. 잠시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TV는 꺼져 있었고 시계 초침 소리만 또각또각 들렸어요. 남편이 마른 침을 삼키며 다시 물었습니다. 왜 결혼할 때 한마디도 안 했어요? 나한테 이런 얘기 한 적 없잖아요. 그 질문은 너무도 당연했고 동시에 제일 듣기 싫었던 말이었습니다. 저는 입술을 깨물고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말을 하려다가도 겁이 났어요. 당신이 나를 어떻게 볼까? 당신 부모님은 또 뭐라고 할까? 그리고 제가 그 아이를 버리고 나온 여자라는 게 너무 부끄러워서요. 다 잊고 다시 살고 싶었어요. 남편은 눈을 감았다가 뜨면서 작게 웃음 같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잊고 살고 싶었어요? 그런데 결국 못 잊은 거네요. 그 말에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맞는 말이었으니까요. 남편은 서류를 탁자 위에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힘든 사정이 있었다는 건 이해하려고 해요. 근데 정민 씨, 왜 소연이 통장에서 돈을 뺐어요? 그건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쉽지가 않네요. 그 질문 앞에서 저는 더 이상 숨을 수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제 통장에서만 보냈어요. 알바도 하고 안 써도 되는 돈 아껴가면서요. 근데 등록금이 생각보다 많이 필요하더라고요. 집 대출 이자도 오르고 남편 월급도 줄고 제 통장은 금방 바닥이 났어요. 저는 손가락을 꼬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때 소연이 통장을 봤어요. 우리가 열심히 모아둔 돈이었죠. 잠깐만 빌리자. 나중에 내가 다시 채우면 되잖아. 그렇게 스스로를 속였어요. 한 번, 두 번 그러다 보니 여기까지 온 거예요. 남편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빌린 거라고요? 그럼 소연이는 뭐예요? 허락도 안 받고 말도 안 해주고 자기 미래 자금을 다른 아이에게 보낸 게 그게 빌린 거예요? 그 말에 저는 아무 변명도 할 수 없었습니다. 가슴이 쿡쿡 찔렸어요. 제 입으로 빌린 거라는 말을 다시 떠올리니 얼마나 자기 합리화였는지 뼈저리게 느껴졌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뒤에서 삐걱거리는 소리가 나더니 소연이 방문이 조금 열렸습니다. 문틈 사이로 아이 눈이 반짝였어요. 엄마 아빠 무슨 얘기하는 거야? 순간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남편도 놀란 표정으로 문 쪽을 돌아봤어요. 소연이는 조심스럽게 거실로 나와 우리 앞에 섰습니다. 아까부터 들리는데 오빠가 있다. 통장에서 돈이 빠져나갔다. 나도 알아야 할 것 같아요. 그 말에 공기가 한순간에 얼어붙는 느낌이었습니다. 저는 의자에서 반쯤 일어나 아이에게 다가가려다 멈췄어요. 무슨 말을 먼저 해야 할지, 어떤 말부터 꺼내야 할지 하나도 정리가 되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숨길 수 있는 건 없겠네요. 저는 그 자리에서 손을 모으고 서 있었습니다. 머릿속에서는 하나의 문장이 계속 맴돌았어요. 결국 이 아이 앞에서도 모든 걸 말해야 되는구나. 그 순간 제가 그동안 미뤄두고 미뤄왔던 시간이 한꺼번에 제 앞에 서는 것 같았습니다. 이 집 딸로만 알았던 소연이에게 제가 어떤 엄마였는지, 무엇을 숨기고 살아왔는지 이제는 말해야 할 때가 온 거였죠. 거실 한가운데에 우리 셋이 마주 앉았습니다. 남편은 서류를 모아 한쪽으로 밀어두었고 소연이는 소파 끝에 앉아 두 손을 꼭 쥐고 있었어요. 아이 얼굴이 평소보다 훨씬 창백해 보였습니다. 먼저 말을 꺼야 한다는 걸 알면서도 입이 떨어지질 않았습니다. 그러자 소연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엄마 아까 아빠가 말한 거 다 사실이에요? 나 말고 또 다른 아이가 있어요? 그 한마디에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소연아. 엄마에게는 너보다 먼저 낳은 아들이 있어. 내 오빠야. 이름은 하늘이. 소연이 눈이 커졌습니다. 입술이 덜덜 떨리더니 금방이라도 울 것 같은 얼굴이 되었어요. 그럼 나한테 왜 한 번도 말 안 했어요? 나도 알고 있을 권리 있는 거 아니에요? 아이가 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가슴에 박혔습니다. 저는 손을 무릎 위에 올리고 천천히 숨을 골랐어요. 엄마가 겁이 났어. 그 아이를 두고 나온 것만으로도 큰 죄를 지었다고 생각했는데 그 사실까지 말하면 엄마가 너무 나쁜 사람처럼 보일까봐. 너도 아빠도 나를 버릴까봐 두려웠어요. 남편이 낮게 물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묻어두고 새 인생 시작하고 싶었던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게 잘못이라는 건 알면서도 그때는 다른 방법을 생각할 여유가 없었어요. 소연이는 고개를 살짝 숙였다가 다시 제 얼굴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눈가에 눈물이 맺혀 있었어요. 근데 엄마 그 오빠가 힘들어졌다고 해서 왜 하필 내 통장에서 돈을 빼간 거예요? 내 이름으로 모은 돈이잖아요. 나한테 한마디 말도 안 했으면서.
그 말에 저는 더 이상 피할 수 없다는 걸 느꼈습니다. 처음에는 엄마 통장에서만 보냈어. 알바해서 번 돈, 장 보고 남은 돈, 다 모아서. 근데 등록금이랑 생활비가 생각보다 많이 들더라. 내 통장은 금방 비었어. 그때 내 통장을 봤지. 제 목소리가 저 스스로 들어도 작게 떨렸습니다. 엄마가 그때 이렇게 생각했어. 소연이는 아직 어리니까 엄마가 나중에 더 벌어서 다시 채워 넣으면 되겠지. 잘못된 생각이라는 거 알아. 그래도 한번 버튼을 누르고 나니까 그 다음이 너무 쉽게 느껴졌어. 소연이 눈에서 눈물이 뚝 떨어졌습니다. 엄마는 나한테 미안했어요? 아니면 그 오빠한테 미안했어요? 그 질문 앞에서 저는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둘 중 하나만 고를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걸 알면서도 제 선택이 이미 아이에게 그렇게 보이고 있다는 게 너무 아팠어요. 둘 다 미안했어. 그래서 더 엉망이 된 것 같아. 하늘이한테는 엄마가 떠난 죄가 있고 너에게는 내 몫을 건드린 죄가 있어. 엄마가 잘못한 거야. 변명할 말은 없어. 남편이 조용히 끼어들었습니다. 소연아, 아빠도 지금 많이 혼란스럽다. 결혼할 때 엄마 과거를 전혀 모른 건 아니지만 이렇게까지 들은 건 처음이라서 그래도 한 가지는 확실해. 너한테 말도 없이 내 돈을 건드린 건 분명히 잘못한 거야. 소연이는 눈물을 훔치며 남편과 저를 번갈아 쳐다봤습니다. 나 엄마가 나보다 그 오빠를 더 사랑하는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자꾸 들어요. 나 몰래 그 오빠만 챙긴 것 같아서.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소연이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아이 앞에 무릎을 꿇고 양손으로 소연이 손을 감쌌어요. 아니야, 소연아. 사랑의 크기를 재려고 한 건 아니었어. 엄마 마음속에 두 아이가 같이 있었어. 근데 엄마가 너무 겁이 많고 어리석어서 둘 다 제대로 지키지 못한 거야. 내가 덜 소중해서가 아니라 엄마가 제대로 못한 거야. 소연이 어깨가 조금씩 떨렸습니다. 그럼 왜 이제 와서야 말하는데요? 조금만 더 일찍 말해줬으면 나도 생각할 시간이 있었을 텐데. 저는 아이 손을 꼭 쥐며 말했습니다. 그래, 맞아. 엄마가 너무 늦었어. 그건 어떤 말로도 돌이킬 수 없다는 거 알아. 그래서 앞으로는 숨기지 않을게. 하늘이 이야기도 엄마가 어떤 사람인지도 너한테 다 말할게.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남편이 그 모습을 지켜보다가 조용히 한마디 보탰어요. 소연아, 엄마가 잘못한 건 분명해. 아빠도 화가 나고 실망도 커. 그렇지만 엄마가 지금 도망가지 않고 여기 앉아서 얘기하는 건 우리를 가족이라고 생각해서 그런 거겠지. 우리가 아니면 누구에게 이런 얘기를 하겠어. 소연이는 흐느끼면서도 고개를 아주 조금 끄덕였습니다. 나 당장 이해는 안 돼요. 많이 서운해요. 근데 엄마가 도망만 안 갔으면 좋겠어요. 예전처럼 아무렇지 않은 척하지 말고.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서늘해졌다가 뜨거워지는 느낌이었습니다. 도망치지 말라는 말이 제게는 가장 큰 요구이자 마지막 기회처럼 들렸어요. 그래, 도망치지 않을게. 너랑 아빠 앞에서 끝까지 얘기할게. 그리고 하늘이에게도 언젠가는 내 이야기해도 괜찮을지 너한테 먼저 물을게. 소연이는 눈물을 닦으면서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 오빠는 지금 어디서 뭐 하고 있어요? 저는 잠깐 숨을 고르고 답했습니다. 등록금 내고 알바 2개 하면서 학교 다니고 있어. 아마 많이 힘들 거야. 그래도 포기 안 하려고 애쓰고 있더라. 소연이 눈빛이 복잡하게 흔들렸습니다. 질투, 서운함, 궁금함이 뒤섞인 표정이었어요. 나중에 나도 언젠가 그 오빠를 만날 수 있을까? 그 질문에 저는 목이 메었습니다. 내가 원한다면 언젠가는. 하지만 서두르지 않을게. 너 마음이 준비되면 그때 같이 생각해보자. 그날 밤 우리는 완전히 화해하지도 완전히 등을 돌리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그동안 꽁꽁 잠가 두었던 문이 아주 조금 열린 느낌이었어요. 방으로 들어가는 소연이 뒷모습을 보며 저는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그래, 이제는 숨지 말고 도망치지 말자. 이 아이들과 함께 끝까지 버텨보자. 하루, 이틀이 지나도 집안 공기는 완전히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이상하게 폭발 직후보다는 조금 차분해진 느낌이었어요. 서로 할 말은 다 한 뒤라 남편도 저를 피하지는 않았습니다. 어느 날 아침, 저는 마음을 정했습니다. 더 미루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식탁 위에 앉아 남편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오늘 하늘이 좀 만나보고 오려고 해요. 남편은 놀라지도 않고 잠시 제 얼굴만 바라봤습니다. 그러더니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요. 가야 할 때면 가야죠. 대신 도망치러 가는 건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그 말이 이상하게 힘이 됐습니다. 저는 가방에 얇은 외투와 봉투 하나를 넣었습니다. 그 안에는 제가 몇 달 동안 조금씩 모은 돈과 짧게 쓴 편지가 들어 있었어요. 몇 번이나 다시 썼다가 찢어버린 끝에 겨우 남은 종이 한 장이었습니다. 전 시누이에게서 받은 주소를 다시 확인하고 버스를 2번 갈아탄 끝에 오래된 원룸촌 앞에 섰습니다. 골목은 좁고 건물 벽에는 오래된 전단지가 겹겹이 붙어 있었어요. 계단을 올라가면서 저는 심장이 미친 듯이 뛰는 걸 느꼈습니다. 문 앞에 서니 초인종 버튼이 눈앞에 크게 보였습니다. 손가락이 잘 움직이지 않았어요. 한참을 서 있다가 마침내 아주 살짝 누르니 안에서 발소리가 났습니다. 누구세요? 낯선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목이 바싹 말라붙은 채로 겨우 대답했어요. 하늘이 있니? 문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안쪽에는 말라 보이는 청년 하나가 서 있었습니다. 늘어진 티셔츠에 무릎이 해진 청바지. 눈 밑에는 피곤한 그늘이 져 있었지만 눈매 어딘가가 너무 익숙했어요. 예전에 거울 앞에서 보던 제 눈과 많이 닮아 있었습니다. 김하늘이니? 제가 조심스레 묻자 청년이 잠시 저를 바라보더니 아주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런데요. 그 눈빛에 제가 비치는 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문턱 앞에서 우두커니 서 있다가 겨우 한 발을 안으로 옮겼어요. 나 너 엄마야. 그 말을 꺼내는데 이렇게 오래 걸릴 줄은 몰랐습니다. 가슴 깊은 곳에서 돌덩이 하나를 꺼내 올리는 느낌이었어요. 하늘이 눈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입술이 떨리더니 청년이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어머니 맞죠? 그 한마디를 듣는 순간 숨이 턱 막혔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훔쳤어요. 그래, 미안하다 너무 늦게 왔지. 좁은 방 안에는 책과 프린트물이 여기저기 쌓여 있었어요. 작은 책상 위에는 중고 노트북이 올려져 있었고 옆에는 컵라면 용기가 몇 개 포개져 있었습니다. 냉장고를 열어보니 물과 김치통 하나, 계란 서너 개가 전부였어요. 하늘이는 어색한 듯 웃으며 말했습니다. 여기 좀 지저분하죠. 알바 다니고 수업 듣고 하다 보니까 치울 시간이 잘 없네요. 저는 방을 둘러보다가 자연스럽게 한숨이 새어나왔어요. 혼자 이러고 있었구나. 많이 힘들었겠다. 하늘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다들 그렇게 살죠, 뭐. 저보다 더 힘든 사람 많아요. 말투는 담담했지만 그 속에 쌓인 세월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가방에서 봉투를 꺼내 책상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이건 내 등록금이랑 조금 생활비. 그동안 조금씩 보낸 것도 다 엄마가 보낸 거야. 하늘이가 봉투를 잠시 바라보더니 제 얼굴을 똑바로 올려다봤습니다. 그럴 것 같았어요. 보내는 사람 이름은 못 봤는데 이상하게 그날마다 같은 꿈을 꿨어요. 어릴 때 보던 얼굴이 자꾸 떠올랐거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저는 손으로 얼굴을 가렸어요. 엄마가 너무 늦게 와서 미안하다.
내가 어떻게 자라왔는지, 무슨 생각을 하면서 살았는지 아무것도 몰랐어. 무서워서 겁나서 그냥 피하기만 했어. 정말 미안하다 하늘아. 하늘이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창문 밖을 쳐다보던 아이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어릴 땐 많이 미웠어요. 왜 안 오지? 왜 나를 버렸지? 그런 생각 많이 했죠. 근데 어느 순간 그냥 포기하게 되더라고요. 원래 없는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좀 편했어요. 그 말을 들으며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럼에도 아이 목소리에는 큰 원망 대신 오래된 체념이 더 많이 묻어 있었어요. 그런데요. 하늘이가 고개를 돌려 제 눈을 다시 바라봤습니다. 그래도 언젠가는 한 번쯤은 올 줄 알았어요. 오늘처럼요. 저는 아이 앞에서 두 손을 모으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고맙다 그렇게 말해줘서. 너한테는 엄마라고 부르기도 부끄럽지만 그래도 혹시 조금만 시간을 준다면 이제라도 내 곁에 서 있을 수 있을까? 하늘이는 웃는 듯 우는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도 아직 잘 모르겠어요. 근데 오늘 이렇게 온 것만으로도 많이 고맙습니다. 자주 아니 가끔이라도 밥 한 끼 정도는 같이 먹을 수 있지 않을까요? 그 말이 제게는 세상에서 가장 큰 용서처럼 들렸습니다. 저는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주면 더 바랄 게 없지.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저는 망설이다가 조심스레 말을 꺼냈습니다. 하늘아, 엄마에게는 내 동생이 있어. 내가 모르는 여동생. 내보다 2살 어린 소연이라고 아주 예쁜 딸이야. 하늘이 눈이 다시 커졌습니다. 동생이요? 그래. 그 아이 앞에서도 엄마가 내 이야기를 숨기고 살았어. 그것도 큰 죄야. 그래서 지금 집도 조용하지가 않다. 그래도 내 얘기를 이제라도 솔직하게 꺼내고 싶었어. 하늘이는 복잡한 표정으로 웃었습니다. 그 동생은 엄마를 붙잡고 안 놓았나 보네요. 그 말이 너무 아파서 저는 금방 대답을 잇지 못했습니다. 대신 천천히 말했습니다. 그래. 그래서 더 미안해. 너를 한번 놓치고 나니 또 놓칠까봐 더 꼭 쥐고 살았거든. 둘 사이에 묵직한 침묵이 흐르다가 하늘이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언젠가 그 동생도 저를 만나고 싶어 할까요? 저는 그 질문에 바로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대신 아주 천천히 그러나 분명하게 말했어요. 언젠가 그럴 수 있기를 엄마가 계속 노력해 볼게. 서두르지 않고 도망치지 않고. 방을 나서며 저는 한 번 더 아이를 돌아보았습니다. 좁은 방 한가운데 서 있는 하늘이 모습이 너무나 낯설면서도 익숙했어요. 계단을 내려오면서 나는 마음속으로 조용히 다짐했습니다. 이제는 이 아이를 다시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가 또 다른 아이에게도 끝까지 솔직해지겠습니다. 하늘이 자취방을 나오는데 골목 끝까지 가서도 발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몇 번이나 뒤돌아보게 되더라고요. 창문에 기대 서서 저를 내려다보는 아이의 모습이 어른어른했습니다. 마음 한쪽이 뜨겁게 저릿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저는 창밖만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도로 위 가로등 불빛이 차창에 길게 흘러내렸습니다. 제 인생도 저 불빛처럼 길게 늘어져 있는 느낌이었어요. 어디서부터 잘못된 건지, 어디까지가 제 욕심인지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습니다. 현관문 앞에 서니 갑자기 다리가 무거워졌습니다. 그래도 더는 도망치지 않겠다고 마음먹었기에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문을 열었어요. 집 안에서는 TV 소리와 냄비 끓는 소리가 동시에 들렸습니다. 남편이 먼저 거실에서 일어나 제 쪽으로 다가왔습니다. 갔다 왔어요? 조용한 질문이었지만 마음이 조금 풀리는 느낌이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다녀왔어요. 하늘이 잘 버티고 있더라고요. 그때 부엌에서 소연이가 얼굴을 내밀었습니다. 엄마,
오늘 하늘 오빠 만나고 온 거예요? 아이 눈빛에는 호기심과 불안이 섞여 있었어요. 저는 신발을 벗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만나고 왔어. 우리 셋이 앉아서 얘기하는 게 좋겠다. 우리는 거실에 둘러앉았습니다. 저는 가방에서 봉투 하나를 꺼내 탁자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이건 오늘 하늘이한테 준 거야. 등록금이랑 조금 생활비. 그동안 조금씩 보낸 것도 다 엄마가 보낸 거라고 말했어. 남편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하늘이는 뭐래요? 저는 아이가 했던 말을 떠올리며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어릴 땐 많이 미웠대요. 그래도 언젠가는 한 번쯤은 올 줄 알았다고 하더라. 오늘 이렇게 온 것만으로도 고맙다고 했어요. 가끔씩 밥 먹을 수 있냐고 묻더라고요. 소연이 눈이 둥그렇게 커졌습니다. 오빠가 엄마를 완전히 미워하진 않았나 봐요. 그 말에 제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래, 완전히 미워하기엔 아직도 엄마로 기억하고 있었나 봐. 그게 더 고통이었을 수도 있겠지.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저는 마음을 가다듬고 소연이를 바라봤어요. 소연아, 엄마 하늘이한테 내 이야기도 했어. 예쁘고 착한 동생이 있다고.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언젠가는 만날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어. 소연이는 무릎 위에 올린 손을 꼭 쥐었다 펴면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 솔직히 아직 잘 모르겠어요. 나도 많이 서운하고 조금 겁나요. 근데 오늘 엄마가 거기 다녀왔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이상하게 마음이 조금 덜 답답해졌어요. 남편이 소연이 어깨에 손을 살며시 올렸습니다. 서운한 건 당연해. 아빠도 아직 다 정리가 안 됐어. 그래도 이렇게 하나씩 꺼내놓고 얘기하는 게 그냥 덮어두는 것보단 낫겠지.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엄마가 너무 오래 숨겼어. 이제부터라도 숨기지 않고 말하려고. 하늘이 이야기든 엄마의 지난날이든 너희 둘 앞에서는 솔직할게. 소연이가 제 얼굴을 유심히 바라보더니 아주 조심스럽게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엄마 약속해요. 나한테 또 말 안 하고 내 몫을 마음대로 결정하지 않겠다고. 그 말이 가슴을 콕 찔렀습니다. 저는 아이 앞에서 두 손을 모으고 또렷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래, 약속할게. 다시는 내 허락 없이 내 몫을 건드리지 않을게. 엄마가 아무리 급해도 아무리 미안해도 먼저 말하고 같이 결정할게. 남편이 그 말을 듣고서야 아주 작은 한숨을 내쉬며 의자에서 등을 기대었습니다. 나도 약속할게요. 정민 씨를 다 이해하진 못해도 끝까지 듣기는 하겠다고. 화난다고 해서 무조건 외면하거나 문 닫지는 않을게요. 그 말이 그렇게 고마울 수가 없었습니다. 완전한 용서도 아니고 깨끗한 정리도 아니지만 그래도 이 집이 아직은 함께라는 이름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뜻처럼 느껴졌어요. 그날 저녁 저는 부엌으로 들어가 다시 밥을 지었습니다. 쌀을 씻으면서 물 위로 비치는 제 얼굴을 가만히 바라봤어요. 예전보다 주름도 늘고 눈가에는 그늘도 깊어졌지만 이상하게도 조금은 편안한 표정이었습니다. 이제부터가 시작이겠죠. 속으로 그렇게 중얼거렸습니다. 하늘이와의 관계도 소연이와의 상처도 남편과의 신뢰도 하나하나 다시 쌓아 올려야 할 거예요. 시간이 오래 걸릴지도 모릅니다. 중간에 또다시 서운함이 터져나올 수도 있겠죠. 그래도 이번에는 도망치지 않으려고요. 식탁 위에 반찬을 차려 올리고 남편과 딸을 불렀습니다. 밥 먹자. 오늘은 내가 제일 잘하는 된장찌개 했어요. 소연이가 웃으며 달려나왔습니다. 와, 엄마 된장찌개 오랜만이다. 남편도 묵묵히 자리에 앉았습니다. 세 사람이 둘러앉아 젓가락을 들었습니다. 여전히 어색한 기운이 조금 남아 있었지만 그 사이로 따뜻한 공기가 아주 천천히 스며드는 느낌이었어요. 이 글을 읽고 계신 분들께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한 아이를 버리고
또 한 아이의 몫을 건드린 못난 엄마입니다. 그래도 이렇게 용기를 내 사연을 쓰는 건 저 같은 사람이 또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 때문입니다. 과거를 숨기고 산다고 해서 사라지지 않더라고요. 언젠가는 통장 한 줄의 숫자, 서류 한 장, 우연한 한마디로라도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가 오기 전에 조금 더 일찍 솔직해질 수 있다면 상처는 덜 깊어질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제야 겨우 첫 발을 떼었습니다. 완전한 용서를 바랄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아이들과 남편 옆에서 끝까지 같이 걷고 싶습니다. 제 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가정에는 저보다 조금 더 일찍 솔직한 대화와 평안이 찾아오시기를 진심으로 빌겠습니다.